KH 김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정우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멤버 라이프 회장 김영섭입니다. 1년 전 치매라며 요양원에 보냈던 아버지가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부자 관계의 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치매라며 버려진 75세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회장님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적한 주택가, 이른 아침 6시, 김영섭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어진 지 오래였죠. 전직 교장이었던 형섭은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형섭은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듭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까지 3개의 신문을 모두 구독하고 있었죠. 각기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철학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스크랩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별로 나누어 중요한 기사들을 오려 붙여놓은 것들이었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고 중요한 기사들을 선별해서 스크랩하는 것이 형섭의 일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참 어려워지고 있구나. 젊은 사람들 취업도 힘들고. 형섭은 신문을 읽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 걱정도 하고 나라 걱정도 하는 것이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 또 잘못 붙였네. 형섭은 어제 붙여놓은 기사를 보며 혀를 찹니다. 경제면 기사를 사회면 스크랩북에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실수가 자주 생겼어요. 안경을 바꿔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나이 들면 이런 건가? 형섭은 자조적으로 웃으며 기사를 다시 정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오래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했었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들 정우는 로펌에서 바쁘다며 자주 오지 못하지만 수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들러주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효부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 수진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장 봐드리려고 왔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실까봐 걱정되거든요. 수지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곰팡이가 핀 빵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그게 언제였더라? 엊그제 산 것 같은데. 형섭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산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요즘 들어 시간 감각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제 일인지 지난주 일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졌어요. 수지는 조용히 상한 음식들을 버리며 마음속으로 다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뭐가 괜찮냐는 거니? 나는 멀쩡해.
하지만 형섭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은행에 갔다가 비밀번호를 깜빡해서 당황했었고 자주 가던 마트에서 길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식들에게 말하기는 창피했어요. 아버님, 정우 씨도 걱정을 많이 해요. 혼자 계시니까. 그놈이 걱정을 해?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놈이. 형섭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좀 걱정되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그대로 있고 날짜 감각도 좀 흐린 것 같아. 그리고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더라고.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근 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이 떠올랐거든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거나 이미 한 얘기를 또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혹시 치매 그런 건 아니겠지? 뉴스에서 봤는데 초기에는 이런 증상부터 시작된다더라고. 진단을 미루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도 있었지만 다른 계산도 숨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린다면 재산 관리를 누군가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들인 정우가 맡게 될 것이었죠. 아버지가 치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어. 여차하면 아버지 재산이 묶여버릴 수도 있잖아.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재산 관리 권한도 자연스럽게 넘어올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어요. 며칠 후 정우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정중한 태도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웬 건강검진? 나는 아픈 데 없는데.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잖아요.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형섭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식이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검진 결과는 형섭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의사는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보인다고 했어요. 정우야, 내가 정말 치매냐? 아들을 바라보는 형섭의 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이끌어온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검사 결과가 애매해서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리 지금 당장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우는 아버지에게 요양원 입소를 강요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요양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좋은 요양원 알아봤는데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이라. 정말 그래야 하나? 형섭은 망설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다는 의미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장 내일 사람들을 불러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아버지가 걱정돼서 결정한 일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자꾸 물어보는 정우의 태도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형섭은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마음은 선명하다. 나를 버린 사람들 잊지 않겠다.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형섭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섭은 처음에는 절망했었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어르신들, 무기력하게 복도를 걸어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섭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느꼈던 막막함과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기억력도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죠.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치매라고 했는데. 형섭은 자신의 상태를 관찰해 봤습니다. 요양원에서 나눠주는 신문도 예전처럼 꼼꼼히 읽을 수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칠 때도 머리 회전이 빨랐어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정신이 더 또렷한 것 같았죠.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자원봉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 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컴퓨터 교육을 해주고 있었어요. 젊은 분이 고생이 많으시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토요일에 쉬고 싶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좋아요. 어르신들께 배우는 게 많거든요. 형섭은 그 젊은이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예의 바른 청년이었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승찬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형섭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15년 전에 안성고등학교에 다녔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승찬, 3학년 2반 이승찬 맞죠? 나는 김영섭 선생입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승찬은 고등학교 시절 가장 존경했던 담임 선생님이었고 형섭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승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왜 여기에? 형섭은 자신의 사연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아들이 요양원에 모셨다는 것, 그런데 정작 자신은 멀쩡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선생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도 가장 똑똑하셨는데. 승찬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거든요. 요즘 뭐하고 지내나? 저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사했어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어떤 일을 하려고? 승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기술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형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말이야? 예를 들어 건강관리 시스템이나 치매 예방 콘텐츠,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형섭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승찬의 아이디어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찬아, 나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예. 선생님께서? 나는 40년간 교육 현장에 있었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잖아. 승찬은 감동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선생님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선생님, 정말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이 시작이야.
형섭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면 이제 자신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말이에요. 노인을 시설에 버리는 세상이라면 나는 그 노인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어. 두 사람은 그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다른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했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나? 뭐죠? 존중받는 거야. 짐짝 취급받지 않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형섭의 말에 승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형섭은 요양원에서 퇴소했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말이에요. 정우는 황당해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죠.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생활하시려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멀쩡하니까. 형섭은 승찬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정했어요. 리멤버 라이프. 기억하는 삶. 좋은 이름이네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살아가는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두 사람은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형섭은 교육 경험을, 승찬은 기술력을 담당하기로 했죠. 75세의 창업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사무실 형섭과 승찬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75세와 37세, 나이 차이는 컸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똑같았어요. 형섭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했고, 승찬은 그것을 기술로 구현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승찬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단순한 앱이 아니야. 형섭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시니어들이 진짜 원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관심이야. 자신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것, 그리고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승찬은 선생님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기술자 출신이라 기능 구현에만 집중하던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건강관리 시스템. 단순히 병원 예약이나 복용 중인 약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컨디션을 기록하고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형섭은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치매 예방 콘텐츠. 퍼즐이나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진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 예를 들어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리는 것들 말이야. 승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가장 활기를 보였던 순간이 바로 옛날 이야기를 할 때였거든요. 셋째, 인생 기록 영상 시스템.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길 수 있게 하는 거야.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후회되는 일들, 감사한 마음들을 기록하는 거지.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나는 교육만 알지 기술은 모르거든.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전국의 요양원과 노인정, 실버 커뮤니티를 돌아다녔습니다. 형섭은 직접 시니어들과 대화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다녔어요. 할아버지, 자식들이 안 찾아와서 외로우시죠? 외롭긴 뭐가 외로워. 그놈들이 바쁜 걸 모르나. 다만 가끔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해. 대구의 한 노인정에서 만난 80세 할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형섭은 그 말에서 핵심을 찾았어요. 승찬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소통의 창구야. 시니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어떤 방식으로요? 시니어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야. 자신의 경험담, 요리 레시피,
인생 조언 같은 걸 영상이나 글로 올릴 수 있게. 승차는 눈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였거든요. 6개월 후 리멤버 라이프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형섭은 베타 테스터로 자신이 만났던 시니어들을 모집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서툴렀던 어르신들도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신기하네. 내가 만든 김치찌개 영상을 손자가 봤다고 연락이 왔어. 부산의 한 할머니가 신나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간 만들어온 김치찌개 레시피를 영상으로 남겼는데 미국에 있는 손자가 그걸 보고 따라 만들어 봤다고 연락을 준 거였어요. 할아버지, 6.25 전쟁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었던 한 할아버지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준 영상이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앱이 인기를 끌면서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겼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버지가 밤마다 이 앱으로 다른 분들 영상을 보세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거든요. 형섭은 매일 앱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을 확인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올린 전통 자수강의 영상, 80대 할아버지의 서예 시연, 60대 아주머니의 반찬 만들기 노하우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왔어요. 승찬아, 우리가 성공한 것 같아. 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정작 형섭의 아들 정우와 며느리 수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섭이 KH 김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재산으로 여전히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글쎄, 연락도 안 하시고. 요양원에서 나오신다고 하실 때 말렸어야 했는데. 수지는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직접 안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연락하기가 어색했거든요. 한편 리멤버 라이프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버 복지 사업 파트너로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대기업들도 투자 의향을 보였어요. 선생님, 정부에서 디지털 복지 사업에 우리를 포함시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네, 우리 앱이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어요. 형섭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형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치매 환자 취급받으며 요양원에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리멤버 라이프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실버테크 기업이 되었어요. 정부의 디지털 복지 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국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사용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승찬아, 이 숫자가 맞나? 형섭은 월간 보고서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업 가치 2천억 원, 월 매출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대형 투자사에서 받은 평가액이에요. 형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취급받던 자신이 이런 성공을 거둘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선생님, 이제 정말 대기업이에요. 직원도 200명이 넘고요. 리멤버 라이프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진짜 시니어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다른 IT 기업들이 기술 중심으로 접근할 때 리멤버 라이프는 사람 중심으로 접근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앱 안에서는 매일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시니어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시니어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편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정우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 정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로펌이 새로운 대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기업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회사인데? 리멤버 라이프라는 IT 회사야. 요즘 엄청 뜨고 있는 곳이더라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대기업과 일한다고 하니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리멤버 라이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멤버 라이프 법무팀장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앤 파트너스 정우 변호사입니다. 정우는 리멤버 라이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버케어 전문 IT 기업이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KH 김이라는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75세의 나이에 창업을 하셨거든요. 정우는 신기해했습니다. 75세의 창업이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인가요? 교육계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리멤버 라이프는 탄탄한 기업이었고 법적 자문료도 상당했거든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소속된 김앤 파트너스 로펌이 인수합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정우 씨, 급하게 모이라고 하네요. 동료가 황급히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대표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우리 로펌이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인수 주체는 리멤버 라이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며칠 전에 자문 계약을 맺었던 그 회사가 로펌 전체를 인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IT 회사가 로펌을 인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인수 후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변화 말입니까? 한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리멤버 라이프의 KH 김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우는 불안해졌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인수되고 알 수 없는 회장이 직접 온다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리멤버 라이프의 회장이 로펌을 방문했습니다. 정우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KH 김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정우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KH 김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김영섭이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리멤버 라이프 회장 김영섭입니다. 형섭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치매라며
요양원에 보냈던 아버지가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 로펌은 리멤버 라이프의 법무 전담 기관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니어 관련 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형섭은 계속해서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정우가 아들이 아닌 그냥 직원인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우는 손을 들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상황이 너무 공식적이었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형섭은 정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변호사님, 잠시 개별 면담을 하죠. 두 사람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1년 만의 재회였지만 예전 같은 부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회장과 직원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아버지,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형섭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진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여보, 오늘 회의는 어땠어?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로펌을 인수한 리멤버 라이프의 회장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말이에요. 뭐라고? 아버님이 회장이라고? 수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치매라며 요양원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기업 회장이 되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응? 아버지가 회사를 키우고 계셨던 거야. 수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였거든요. 며칠 후 형섭은 더 큰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였어요. 선생님, 정말 공개하실 건가요? 승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KH 김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활동해 왔는데 갑자기 본명을 공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 형섭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기자회견 당일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리멤버 라이프의 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리멤버 라이프 회장 김형섭입니다. 형섭이 단상에 올라서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KH 김의 정체가 75세 한국인 노인이라는 사실에 놀란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형섭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요양원에 있었죠.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가족들은 저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형섭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노인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시니어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요.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화려한 스토리가 아니라 한 노인의 절절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인을 버리는 세상이라면 그 노인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말입니다. 형섭은 리멤버 라이프를 창업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자 승찬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희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시니어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는 처음이었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더 많은 시니어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75세 치매 오진 노인, 1년 만에 2천억 기업 회장 되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놀라운 역전. 시니어 테크 혁명을 이끄는 할아버지 창업가. 뉴스를 본 정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은 아버지를 버린 못된 아들로 묘사되고 있었죠. 여보, 큰일 났어.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수진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우의 동료들과 지인들이 모두 뉴스를 봤다는 거였어요. 정우 씨, 뉴스 봤어요? 동료 변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정우 씨 아버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가족 관계를 숨기셨어요? 정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편 형섭은 전국의 시니어 대상 강연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한 시민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형섭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청중석에 앉은 시니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나이의 사람이 이런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그 경험과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강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자식에게 버림받았을 때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형섭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형섭은 그런 시니어들 한 명 한 명과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정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뉴스로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형섭의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리멤버 라이프는 더욱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고 형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우 변호사님, 잠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정우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변호사님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네요.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재산과 관련된 일이 발각된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사실 정우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것들이 많았어요. 정우 씨, 집에 와봐요. 급해요. 수진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가 집에 도착하자
수지는 서류들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은행에서 온 통지서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들이 모두 동결됐대요. 그리고 우리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들도 소유권 이전 무효 통지가 왔어요. 정우는 서류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지난 3년간 조금씩 이전해온 재산들이 모두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왔어요.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 통지서였어요. 명예 도용 혐의로 변호사 자격 정지 6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면 로펌에서 일할 수 없었고, 그러면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거였거든요. 한편 형섭은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개인 변호사와 함께 정우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해 왔거든요. 승찬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선생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승찬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정우가 잘못했다고 해도 선생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승찬아,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 형섭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지만 법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언론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리멤버 라이프 김영섭 회장 아들, 아버지 재산 무단 이전 혐의, 치매 진단 악용에 부동산 명의 변경, 검찰 수사 착수. 정우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의미에서였죠. 정우 변호사님, 당분간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펌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어요. 정우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변호사 자격도 정지되고 재산도 모두 동결된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수진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풍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일단 아버지께 연락해봐야겠어. 정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섭은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우는 리멤버 라이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비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사무실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어요. 한편 수지는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내기 어려워졌고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우리 일본으로 가요.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언니를 의지해서 잠시 피하자는 뜻이었어요. 도망가면 뭐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 아이만 힘들어져요. 수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정우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홀로 남은 정우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정우는 취한 상태로 아버지가 살던 안성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집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정우는 빈집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 일본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글씨로 쓴 긴 편지였어요. 아버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정우 씨를 부추겨서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정우는 아버님을 부끄러워했던 게 아닙니다.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는 시아버님이 치매에 걸릴까봐, 그래서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욕심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치매가 아니라 외로움에 지쳐 계셨던 거였죠. 정우 씨를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기만 바랍니다. 며느리 수진 올림. 형섭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진의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섭은 매일 밤 그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노와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마음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승찬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섭이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괜찮아. 단지 생각할 게 많을 뿐이야. 형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있었죠. 그날 오후 형섭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정우 씨가 와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면회를 거부해 왔는데 오늘은 정우가 사무실 로비에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내드릴까요? 잠깐만. 형섭은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피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오라고 해. 정우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형섭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염은 자란 채로 있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죠. 아버지.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형섭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거냐? 모든 걸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재산을 몰래 옮긴 것도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섭은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정말 치매에 걸릴까봐, 그래서 재산을 잃을까봐. 하지만 그건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제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아들이었습니다. 형섭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받은 상처도 너무 깊었어요. 정우야, 내 아버지. 내가 지금 하는 말들, 1년 전에 했어야 하는 말들이야. 형섭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요양원에 보낸다고 믿었어. 내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정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그저 재산 관리가 필요한 치매 환자였을 뿐이었지. 아버지, 정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냐? 수진이 보낸 편지 읽었어. 내가 나를 두려워했다더구나.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냐?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마 늙어가는 나를 보는 게 두려웠을 거야. 언젠가 너도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이 무서웠을 테고. 형섭의 말에 정우는 뜨끔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형섭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이었죠. 정우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형섭은 뒤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짓은 상처만 남겼다. 형섭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날 밤 형섭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며칠 후 형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찬아, 고소를 취하하려고 해. 예, 정말요? 승찬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벌은 사회가 주는 것이고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형섭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변호사 자격도 정지됐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잖아. 승찬은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이니까 끝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형섭은 덧붙였습니다. 그저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뜻이지. 고소 취하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또 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영섭 회장, 아들 고소 취하. 가족의 정 보여줘. 실버 창업가의 아버지다운 모습. 하지만 형섭에게는 그런 평가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일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정우는 고소 취하 소식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였다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용서가 아닌 체념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정우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충청도 청양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조그만 법률 상담소를 열기로 했거든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이제라도 정말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해보자. 정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남은 인생은 의미 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형섭은 아들이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리멤버 라이프는 이제 동아시아 최대의 실버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했어요. 한국을 넘어 일본, 대만에도 진출했고 사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형섭에게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승찬아, 나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아. 형섭이 승찬에게 말했습니다. 77세가 된 형섭은 여전히 건강했지만 이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전부터 생각해왔어. 회사는 이제 충분히 자리를 잡았고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맞아. 승찬은 아쉬웠지만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동안 형섭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이야. 내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형섭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양주에 실버 리더십 아카데미를 만들 거야. 시니어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배우는 곳 말이지. 몇 달 후 남양주의 아름다운 언덕에 실버 리더십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섭은 그곳에서 매주 3번씩 강의를 했어요. 퇴직한 시니어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인생 설계와 리더십에 대해 가르쳤죠. 여러분,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강의실에 앉은 60여 명의 수강생들이 형섭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0대 퇴직자부터 20대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75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잊힌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였습니다. 한 20대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형섭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였죠.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실 수 있었나요? 분노였어요. 처음에는 분노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분노가 사명감으로 바뀌었어요. 한 60대 남성이 질문했습니다. 저도 요즘 아들과 관계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섭은 그 질문에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수강생이 형섭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아드님과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정우는 충청도 청양에서 작은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아버지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지만 연락할 용기는 내지 못했죠. 수지는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서 시아버지의 활동을 지켜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후회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형섭은 요양원 시절 함께했던 친구 몇 분을 아카데미로 초대했습니다. 형섭이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80세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처럼 뭔가 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형섭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요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형섭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수진이 일본에서 보낸 편지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에게 내 편지 잘 받았어. 늦은 답장이 되었구나. 나는 내가 잘못을 인정한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정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소식을 들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너희를 용서한다거나 다시 가족이 되자는 말은 하지 않겠어. 그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니까. 다만 아이만큼은 잘 키우기 바래.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김영섭. 형섭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었거든요. 몇 달 후 형섭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우가 청양에서 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가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정우 씨가 정말 달라졌나 봐요. 승찬이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형섭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형섭은 아카데미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한 젊은 수강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가? 뭔데? 노인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교수님처럼 시니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거든요. 형섭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좋은 선택이야. 앞으로 시니어들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올 테니까. 그날 저녁 형섭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78세가 되었다. 3년 전 요양원에 있던 나를 생각하면 꿈만 같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리고 그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섭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인생이었습니다.